한국 증시는 위기 직후에 급락했을 때 사면 한 1년 동안 엄청 수익률이 좋고요. 바이 더 딥이라고 그래서 바이 더 홀드가 아니라 딥을 한번 빠져줄 때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이제 좀 나눠서 사보자. 윤지호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테일 사업부 대표님과 함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예. 아유 대표님 오랜만에 저는 뵙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10월인가? 예. 10월 말경에 한번 뵀던 것 같은데 여기서. 아 그런가요? 아닌가요? 예, 아닌가? 그때쯤 작년에 분위기 한참 안 좋았었을 때. 옛날 네. 그랬을 때 하여튼 그리고 여기서 좀 오늘 뵀는데 텔레비에서 뵀던 분 나와가지고 네, 좀 좋네요. 워낙 저희가 밀고 있는 연예인급 MC. 고맙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네. 그러네요. 작년 10월에 나오셨으면 이제 몇 달 지난 거잖아요. 새해가 네. 되고 그럼 그때와 지금 뭐가 시작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뭐 이 시장을 얘기한다는 게 네. 여기 막 본부장님 계시지만은 무슨 예언자도 아니고 저희가 알 수 없죠. 네. 근데 다만 작년에 왔을 때는 연말에 좀 오르면 좀 줄여라는 말을 했었고 오늘은 반대로 여기서부터는 좀 변동성 있고 좀 내릴 수도 있는데 여기서 또 나와서 좀 사라 좀 이런 국면에 온 거죠. 근데 그 전제가 되는 거는 예. 참 한국 증시가 실망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요즘 느끼셨을 거예요. 미국 증시는 저렇게 단단하게 올라가는데 왜 우리 증시는 이럴까? 예. 저도 참 고민이 있는데 또 우리 증시에 그래서 그 특징적인 단어가 있죠. 한국 증시에 대해서는 박스피라는 단어죠. 이거 박스피 누가 만들었다고 그 저작권을 주장하는 네. 리서치 어떻게 분이 계신데 네. 여하튼 박스권이 너무 많다 보니까 박스피란 말이 생길 정도예요. 그러면 이제 얘 박스피가 그럼 어디가 상당히 하단이냐고 얘기를 하는데 쉽게 말해서 과거에 한 86년에서 89년까지 160에서 1000까지 올라갔었거든요. 1000 한번 찍고 나서 1000 못 넘어갔었잖아요. 예. 근데 2005년까지도 1000 넘어서 2000 간다면 2000 또 못 넘고 이러고 있었고 이번에 하면 3000 왔었잖아요. 그래 잠깐.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근본적으로 이 주시장이 추세적으로 막 올라가려면 상단을 크게 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이유도 아주 자명해요. 또 반대로 한국 증시는 또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있으면 가치 평가를 해보면 또 싸요 너무. 예. 아래도 크게 열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기껏해야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굳이 쓰자면 한국 증시는 위기 직후에 급락했을 때 사면 한 1년 동안 엄청 수익률이 좋고요. 반복적으로. 그 다음부터는 박스권으로 해가지고 중간중간에 한번 급락이 자주 나옵니다. 1년에도 한 두세 번씩 나와요. 바이 더 딥이라고 그래서 바이 더 홀드가 아니라 딥을 한번 빠져줄 때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어쨌든 간에 먼저 코스피가 좀 급락을 한번 했었고 코스닥이 좀 뒤따라서 요새 급락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목을 여기서 좀 빠져준다면 그럼 뭐 여기가 바닥일 수도 있고 여기서는 이제 좀 나눠서 사보자 이런 시각에서 오늘 좀 말씀드리러 나왔습니다. 일단 제목 자체가 그래도 좀 긍정적인 제목을 가져오셔서 네.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반가운 입장인데 그러면 이제 조금 하나하나 좀 궁금한 거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연초 시장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미국 시장 날아가고 네. 옆에 일본도 날아가고 그쵸. 반면에 이제 중국하고 우리가 이제 죽을 쐬고 있는데 네. 중국은 또 지난주에 그 안정 대책 나오면서 중국도 갔는데 우리는 또 여전히 약간 제자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많은 분들이 진단을 해주셨긴 했지만 우리 대표님께서 보시는 진짜 한국 시장이 올해 이렇게 상대적으로 부진한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 가장 큰 이유가 뭔가 좀 꼽으신다면 어떤 걸 꼽으실 수 있을까요? 본부장이 계셔가지고 원래 준비한 순서가 있는데 그냥 저도 자유롭게 예, 아유 뭐 저희끼리 뭐 언제 그 순서 방금 전에 짜겠습니까? 말씀하신 게 바로 이 네. 다음 그림이죠. 아, 이거 정말 심합니다. 나스닥은 저 위에 있고 S&P 500도 저기 올라가 있고 의외로 니케이도 많이 올랐어요. 네. 근데 반면에 중국의 상해 지수는 정말 급락을 했죠.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식시장에 우리가 제가 뭐 그 칼럼 쓰는 게 한 달에 하나 있는데 이번 주에 나갈 텐데 그 무드라는 단어 있죠. 무드 이제 한국어로 바뀌었죠. 무드. 분위기. 우리가 주식시장에도 굉장히 무드가 중요하거든요. 시장에는 가장 큰 무드가 좀 시장에 존재하고 있어. 하나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서 뭔가 중국이 고전하고 있구나. 패권에서 그게 무드가 하나의 그 분위기가.
당연히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익스포저가 많은 곳들은 많이 힘들어요. 네.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면세점 주식이 정말 끝을 모를 추락을 하지 않습니까? 명동 가면 저렇게 사람들 많아진 것 같은데도 도대체 숫자가 좋아지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와서 소비할 돈이 없거든요. 여행 왔다가 가는 거죠 이제는. 그런 무드가 있고 미국은 너무 좋아요. 혁신이 돼서. 뭐 이걸 들어가면 서로 끝이 없죠. 좀 뒤에 말씀드리려고 하고. 두 번째 분위기는 누가 뭐래도 우리 개인 투자에 가장 인기였고 2022년 말에서 2024년 초에 2차 전지가 시장을 확 달아올랐는데 그렇죠. 2차 전지가 예전 같아. 이유는 아주 자명합니다. 예. 선거에 해거든요 올해가. 그러니까 잘 보시면은 뭐 이 얘기를 할 준비도 아닌데 갑자기 하게 됐는데 올해 제가 이렇게 주시하는 선거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유럽 의회 선거예요. 유럽 의회 선거 6월에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유럽 의회는 3인당, 뭐 녹색당 이런 소위 그런 약간 좌에 있는 환경을 중시하는 정당이랑 플러스 유럽 인민당이라고 EPP라는 곳이 어쩌면 다수당이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최근 분위기는 환경에 대해서 예전 같지 않아요. 한참 ESG 많이 떠들다가 그렇죠. 요즘은 뭐 ESG ESG 말씀하니까 반 ESG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죠? 트럼프예요. 트럼프죠. 미국의 트럼프는 또 반 ESG인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시간이 지나서 트럼프의 가능성이 높아져요. 네. 뭐 다른 말로 하면 자기 공약의 첫 번째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 감축과 폐기예요. 그러니까 보조금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 분위기가 이러다 보니까 한국 증시가 상당히 열이었던 거죠. 그냥 좀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왔는데 약간 데이터를 더 보고 말씀드리면 다음 그림이 매우 흥미로워요. 뭐냐면 이게 세계 2001년에 보시면은 이걸 딱 기준점으로 해서 만든 건데 전 세계가 막 무역이 커진 생산하는 만큼 무역이 엄청 늘어났었거든요. 보다시피.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선이 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확실히 무언가 2000 금융위기 이후부터는 뭔가 계속해서 이머징의 힘이 약화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누가 뭐래도 그냥 전세가 교육이 들면서 이때는 중국이 그 뭐죠? 2001년에 세계 무역기구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전세가 교육이 잘 되니까 우리는 이때 중국 성장에 힘입어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어쩔 때는 뭐 화장품도 팔고, 네. 어쩔 때는 자동차도 팔고, 화학은 당연히 좋았고요. 네. 지금은 그름이 아니라는 게 안 좋으니까 계속, 근데 교육은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다른 말로 하면 중국을 대체할 국가들이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딱 떠오르는 게 애플의 아이폰 같은 것도 인도에서 만들죠. 인도. 그렇잖아요. 이게 다른 말로 뭐죠? 디커플링이라는 단어예요. 디커플링이라는 건 뭐냐면 분리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특히 특허 기술 경제에서 분리되니까 중국이 굉장히 고전할 거라는 거죠 앞으로도. 뭐 지금이야 그럭저럭 하고 있는데 중국은 저사양 제품밖에 만들 수 없을 거예요.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네. 쉽게 말해서 디커플링이라는 거는 그 동안에 있었던 어떤 집중되었던 상호간의 의존성이 해제되는 거야 이제 상호 의존성이. 다른 말로 제일 쉬운 말이 이거잖아요. 세계 공장으로서의 중국이란 게 있고 최대 소비 엔진이 미국이어가지고 서로 좀 나눠서 이렇게 세계 경제 설정했는데 이제 이게 분리된다는 거는 미국도 생산과 소비라고 중국도 생산과 소비라고 있는데 생산하는 핵심은 기술이기 때문에 그 패권에서 절대 이제 미국이 양보를 안 하다 보니 우리나라는 참 이도저도도 아니죠. 근데 단기는 그렇지만 장기를 보면 한국 IT에게는 다행이죠. 만약 중국 계속 놔뒀으면 우리가 IT 다 뺏겼을 텐데. 여하튼 이런 식 전 세계 교역량이 정체되어 있는데 이머징의 상황을 내렸다. 이게 중국이거든요, 중국. 그래서 이런 변화가 있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요즘 참 극명하게 나오는 게 뉴스 보고 있으면 불안불안하잖아요. 지정학적 그렇죠. 불안. 제가 그걸 데이터로 표현할 수 책을 뺏기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 책도 뭐냐면 그걸로 마르코 또- 파피라는 지정학적 아파라는 책인데 네. 하여튼 다극체제가 한다. 이게 뭔 얘기인지는 하여튼 뭐 딱 들어도 아실 거예요. 굉장히 서로 분리되는 거죠. 이제 분리되고 여기는 누구 땅, 여기는 누구 땅 이러고 있는 거죠. 예. 이렇게 되면 당연히 비용도 올라오겠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미국이 왜 중국이랑 관계가 좋았겠어요. 자기의 기술을 갖고 중국에서 싸게 생산할 수 있어서 좋았는데 이게 분리되니 다 비싸지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 이어진다면 사실 우리도 잘 생각해 보시면 2000년대 우리가 좋았던 거는 우리나라가 성장한 것도 있지만 중국이 성장하면서 우리는 중간재
덕을 좀 그럼요. 보는 거죠. 예. 그게 깨지니까 아까 자꾸 처음에 왜 이렇게 한국에 안 좋은 얘기를 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거기다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데이터로. 그러면 중국이 미국 향 수출인데 추세적으로 내려온 느낌을 받을 거예요. 잘 보시면 여기 2012년이 딱 보여요. 이게 누구냐면 이때 시진핑이 주석이 돼요. 그러네요. 그리고 18년이 누구냐면 17년에 트럼프가 백악관에 여기서 들어오거든요. 네. 쭉 팔리기 시작해요. 아이고.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보죠. 시진핑은 안 바뀌고 트럼프가 다시 들어오면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우리가 알 수 없죠 지금. 예. 그런데 뭐지 하는 거죠. 아니 오늘 뭐 뉴스도 보니까 뭐 네. 첫 번째 1호 공약이 중국산 제품에 60% 관세 기본 때리고 시작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보면 제가 편하게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뭐 네. 이런 게 만약 분석이냐 물어보면 제가 할 말 없어요. 근데 추론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아 그래서 한국 주식이 왜 약하냐 말했을 때 여기 중국이 뭘 팔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주면 돼요. 그러니까 그쵸. 네. 뭐냐면 막 중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옛날에 보면 막 면세점 다 쓰러 가고 그쵸.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한국도 부동산도 일이지만 중국의 소비자 신뢰지수 보면 소비지수가 아주 위축돼 있어요. 뭐 이 데이터는 여러 가지 갖다 낼 수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중국이 쓸 돈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 많이 받지 않으세요? 중국이 뭔가 약간 내수도 예전 같지 않다고요. 근데 뭐 다 떠나서 요새 여행 중국 가세요? 옛날에 많이 가지 않으셨나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가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그들이 와야 되는데 그쵸. 그들도 예전만큼 잘 안 오는 것 같고 그러니까 중국 내수가 된다는 거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일본이 이렇게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일본은 한국인이 넘쳐나잖아요. 아시아가 다 넘쳐나요. 내수의 가게마다 다 장사가 잘 되는 거죠. 내수 경기가 쉽게 말해서 관광객이 들어와서 파는 것도 있는데 우리도 중국을 안 가잖아요. 옛날에 보면 우리 중국 장가게도 많이 맞아요. 가고 뭐 정 안 되면 그 뭐 이런 만리장성 뭐 이런 것도 많이 구경 뭐 갔었지 시안도 않나? 갔다 오고 다 그러니까 그랬는데 저도 갔다 왔는데 네. 근데 중국 갈 생각에 중국 가 뭔가 가면 불안한 거예요 사람들이. 전 세계가 다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 보니까 사실 계속 반복해 말씀드린 게 중국이 뭔가 우리가 왜 이럴까 중국이 안 좋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부양책 썼으니까 반등했다. 근데 저 그거 옛날 증안기금 생각났어요 저는 그거. 별로 이렇게 뭐 엄청난 효과가 있을까 생각이 좀 있어요. 더 큰 문제는 이거예요. 가끔 보여드리는데 2018년 결국 시진핑이 집권한 이후에 이게 중국이 수입이 늘면 한국에서 수입이 같이 늘었거든요. 이때가 중국이 그 세계 무역기구 가입했으가 2001년이니까 정말 중국과 한국은 하나였어요. 똑같이 갔네요. 그러게요. 그거랑. 아 진짜 친했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중국 하면 축구하면 막 중국 놈들 표현이 그래요. 이런 표현을 하는데 네. 진짜 중국과 우리 관계가 좋았어요. 중국도 우리를 좋아했고 우리도 중국을 좋아했고 많은 자녀분들을 중국에 유학을 보냈어요. 예. 리서치 센터에 중국 대학 출신 애들이 한참 올 때가 있었어요. 제가 네. 처음에 하나거 리서치 했을 때 중국 애널리스트 엄청 뽑았거든요. 맞죠. 네. 그래서 여기 가끔 나오시는 전명서 센터장님 계실 텐데 중국 네. 그만 중국 많이 보냈죠. 어느 날부터 이게 완전히 아까 다시 말하면 디커플링 분리돼 버린 거 이렇게 분리되고 있잖아요. 한국이 중국이 수입을 늘려도 한국에서 수입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데이터를 보여드리는 건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미국과 중국도 갈라지고 있고 한국과 중국도 갈라지고 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 의존해서 뭔가 물건을 만들어 팔아왔는데 고민되는 거. 뭐 멀리 찾지 마세요. 지금 현대차 생각해보세요. 현대차 공장이 얼마나 중국에서 저도 그 같이 리서치 센터장들 다 현대차에 초청해가지고 가서 보고 오고 막 이런 북경차 뭐 이런 것들 다 매각돼 버리잖아요. 되게 헐값에 그러니까요. 매각을 하고 왔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확대해 보면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뭐 이거는 정치 문제가 아니라 뭔가 분리되는 과정, 디커플링 되는 과정에서 한국은 확실히 뭔가 마이너스 요인이 생겼다. 한국 주식가 부진한 이유로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아까 제가 말하다 말씀드렸는데 제가 제일 많이 보여드리는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아까 제가 이제 같이 얘기할 때 한국 증시가 보시면은 맨날 PBR 0.8배 근처 오면 여기는 안 무너지. 여기 무너지면 정말 싼 거니까 혹시 오면 무슨 일이 생겨서 네, 네. 여기서는 집 팔아 사는 거예요, 진짜. 코로나 때는 물론 0.65배까지 갔었어요. 이렇게 빠질지 몰랐지만 그래서 바로 회복합니다, 이럴 때는. 네.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좁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박스권이 지금. 한 배 이상 가려면 가고 싶죠.
근데 문제는 ROE라는 거거든요. ROE는 뭐 여기 시청자분들이 이제 다 수익이 되시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ROE라는 건 주주가 기업에 출자한 돈을 갖다가 사업해가지고 얼마 돈 버냐 이거예요. 기본 리턴이 얼마냐. 그렇죠. 리턴 오브 이쿼티니까. 근데 돈을 많이 벌면 ROE가 올라가는데 자본이 늘어나는 만큼 우리 기업들이 돈을 못 벌고 있어요. 그건 분명해요. 네. 그럼 미국은 어떠냐? 돈을 그만큼 못 벌어도 ROE라는 게 자기 자본분의 단기 순이익이니까 분자인 단기 순이익이 크게 안 늘어도 분모를 까는 거예요. 자기 자본은. 그게 그렇지. 뭐냐면 자사주 매입을 하거나 소각하는 소각을 거예요. 해주고. 여기서 우리가 확률 게임을 하자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건데 갑자기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일본이 지금 어떻게 주가가 올라가는 거냐면 PBR 1배 미만이면 기업들이 신고를 해야 돼요. 황당하죠. 원래 일본은 ETF로 중앙은행이 주식도 샀어요. 빠지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PBR 도쿄거래소가 지금 그래서 한 1.4배인가? 1.5배 거의 왔어요. PBR 기준으로 전체 그렇죠. 평균이 5만 원. 우리가 지금 0. 보세요. 0.9배가 9배잖아요. 네네. 이거 올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렇게 올리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사주를 사거나 성악거나 이거는 뭔 짓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혹시 그런 정책이 갑자기 나온다. 큰 기대는 안 하고 있지만 그런 주식은 위가 열리는 거겠죠. 지금은 제가 무슨 정책 결정을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여전히 ROE가 이게 돼요. 내년에 실적 전망이 좋아져도 0.84배거든요. 네. 이론적으로는 한 배까지 가긴 너무 힘들어요. 2,760이에요. 그 열기가. 되게 좁아 보이잖아요. 지금 박스가. 제가 작년 연말에 계속 몇 군데 방송 나가서 연말이 좋으면 연초가 힘들다 말했던 게 뭐냐면 그때 거의 2,700을 넘어가 있으니까 거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밀리면 또 여기 지금 오늘 올라와서 지수가 2,500 근처 왔는데 네. 2,240 오더라고요. 그럼 밀리면은 한 2,350 이 정도거든요. 그럼 또 여기는 어떨 줄 모르니까 접근해야 사야 된다.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을 드렸는데 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근데 문제는 이 순자산이라는 게 전체 총계라는 게 연도별로 코스피는 자산이 1에서 5%는 최소한 늘어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올해 연말이 되면 또 늘어나 있을 거예요. 돈은 크게 못 보는데 자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기업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는 계속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죠. 이렇게. PBR이 유지만 돼도 순자산이 늘어나니까 주가는 그렇죠. 뭐 산수예요, 산수. 거죠. 네. 이거 뭐 약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산수해 보시면 딱 알아요. 1에서 5% 늘거든요. 그럼 대략 추론해 볼 건데 올해 연말이 되면 0.9배가 지금은 2,480원인데 한 2,550 이상은 가 있을 것 같고 0.8배도 거의 2,370, 80에 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우리가 확률 게임을 하는 거죠. 지수가 혹시 여기서 저번처럼 2,400, 230 오면 주식을 그래서 사야 되는 거예요. 뭘 사냐는 다음에 말하고. 우리 증시는 그 바닥도 굉장히 단단하고 위도 열 수 없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박스권의 상하단을 정확히 할 수 없지만 네네. 어떤 느낌이어야 되냐면 뭔가 안 좋은 얘기라서 좀 딥하 쭉 빠져주면 그때는 사면 돼요. 그럴 때만. 미국 증시는 바이앤홀드로 추세적으로 사서 들어가는데 사실 미국 증시도 되게 쉬운 것 같지만 그 종목 변경도 많고 종목을 소수화돼서 올라오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간단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 처음 이제 우리가 요 그림 갖고 설명을 하려는 거예요. 왜 나스닥, 니케이, S&P 500은 여기에 있고 보이시죠? 왜 우리 이럴까에 대해서 제가 아까 본부장님 물어보셔가지고 그냥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렸어요. 뭐 질문 네. 없으시면 아니요, 있어요. 뭐 하시면 예, 편하죠. 저 예, 지금. 아니 말씀 또 중간에 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전혀. 저도 그러니까 편하게 저도 궁금한 것들 얘기하고 예. 싶으니까. 그러니까 좀 정말 이렇게 명확하게 확실히 정리를 해주신 것 같은데 예. 연초 이후에 국내 증시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이유는 이 중국과의 디커플링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상대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이 잘 나가는 이유는 결국 주주 환원 정책이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는 뭐 정책이 좀 우리로서 말도 안 되는 정책들이 좀 나왔죠. 네, 도쿄 거래소 한 배 미만이면은 거의 뭐 약간 암시적인 압박을 하니까. 네. 여기서 아이디어가 나오는 건 오늘 좀 시장 특이했던 게 PBR 싼 것들이 좀 움직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2차 전지 주식이 있는데 뭐 이런 에코프로엠 같은 건 빠지는데 포스코는 버텨주는 거는 가치 문제였거든요. PBR 밸류의 네. 차이였거든요. 뭐 그런 흐름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예, 예. 아니 그래서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결국은
그런 정책이 없으면 박스피라는 또 오명에 갇힐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럼요. 저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정말 잘해야 뭐 순자산 올라가는 정도밖에 주가의 업사이드를 볼 수가 없는데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은 결국은 상단이 열리려면 우리도 주주환원 정책이 나와야 된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할 수도 있을까요? 아까 그 나라에서 네. 좀 센 나라 중에 하나가 대만이에요. 물론 TSMC죠. TSMC. 왜 갑자기 TWMC가 나오지? 네. TW의 차 이름인데 하여튼 대만 지수가 물론 IT가 좋은 것도 있지만 대만은 굉장히 주주 환원이 강한 나라예요. 갈수록 벌어지는 거죠 한국이. 그래서 저는 뭐 무엇보다 지금 주주 환원이 우리가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매우 떨어져 있다는 건 확실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연결될 거예요. 상법도 연결되고 상속에 관한 것도 연결되고 하여튼 이 네. 주주의 근데 현 정부가 어쨌든 간에 뭐 민심을 얻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하려고 하는데 좀 당국자들이 이런 거 없으면 이익 갖고 늘리기에는 이게 왜냐면 이게 왜 내려오냐면 이거 딱 안 드세요, 본부장님? 이게 내려오는 게요. 우리나라 GDP 내려오는 거예요. 잠재 성장률이 내려오는 그러면 추세하고, ROE가 잘 예. 보시면 상관도 계산이 뚜렷하게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성장률 내려오는 만큼 ROE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익을 예전처럼 크게 볼 수가 없죠. 왜냐면 우리나라 기업이익이라는 건 잘 보시면 수출이 잘 돼야 되는 대기업이 있고 나머지가 뭐예요? 내수 기업이에요. 내수 경기가 좋아지기에는 녹록지 않잖아요.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이 툭툭 이렇게 떨어지니까 ROE가 떨어진 거예요.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본은 네. 늘어나도 늘어난 자본만큼 돈을 못 벌고 있죠. 모든 분야가 다 그럴 거예요. 자영업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개인에서 이 부분이 좀 답답한 상황이 왔다. 근데 미국은 뭐냐면 미국은 계속해서 누가 뭐래도 주주 친화적인 거에 아주 좀 심할 정도거든요. 우리가 무슨 애플 기업을 보면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걔네 캐시플로 그냥 시켜서 돈 벌면 다 배랑 나눠주고 자사주 사고 돈 필요하면 또 사실 자금 조달해버리고 이런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래서 그런 그렇죠. 주시 정책이다 보니까 우리가 더 상당히 열에 있는 게 아니냐 생각이 들어요. 거기다가 미국은 혁신 기업들의 그렇죠. 이 총화 뒤에 이제 다 좀 모여 이따 있고.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게 뭐 당장 뭐 오늘 내일 시장도 중요하지만 네. 우리가 길게 봤었을 때는 결국 우리 시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려면 네. 주주 환원 정책이 제대로 나오거나 아니면 혁신 기업들의 네. 등장으로 인해서 뭔가 정말로 이 순이익이 점프업하는 그런 기업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둘 다 쉽지 않아 보이네 단기간에는. 근데 그래도 일본 기업이 올라온 사례를 보면 네. 앞에는 매크로적으로는 옛날 약게 유지해 가지고 많이 팔아먹고 네. 그리고 엔화가 싸니까 사람들이 관광도 많이 올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여행지마다 다 비어 있는데 원화가 뭐 이러면 안 되겠지만 1,500원 해요. 그럼 오지 않겠어요? 일본 야. 심하게 말하면 그런 정책을 쓴 거예요. 일본은. 그리고 일본은 중앙은행에서 주식 ETF도 사고 ETF로 주식을 샀으니까. 그리고 사실 뭐 거래소에서 한매 유명 종목에 대해서 이런 소위 약간 페널티적인 요소도 두고 이런 주주 시장에 대한 직접적 개입을 한 거죠. 사실 시장에 직접적 개입이 옳냐 그르냐 물어본다면 답은 안 하겠지만 여하튼 미국만큼 혁신 기업이 없음에도 일본 기업이 왜 이렇게 올라갔을까 생각해 보면 이게 크다고 보는 거죠 저는. 그러면 그 올해 초반에 한국 주식장은 굉장히 안 좋게 시작을 했는데 네. 그러면 올해 전반적으로 2024년을 쭉 볼 때는 코스피는 어느 정도까지 전망을 하고 그게 계세요? 가장 궁금해 하시는데 예. 그거 이렇게 계시지만 그거 누가 맞히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처음 그걸 가져왔는데 좋은 질문이었어요. 이게 저 이런 질문이 나올 줄 몰랐어요. 본장에 계신데. 근데 이게 증권사별가 코스피 전망이에요. 대략 보니까 많이 어떤 특정한 3,000 넘어간다는 것도 있었긴 했더라고요. 근데 대략 보면 2,600에서 2,750 요 정도고 밑에가 2,300에서 2,350 해놓은 거예요. 그럼 많은 분들이 그래요. 뭐 증권화 전망은 빗나갈 거다 사실 아닌데 의외로 박스권 전망 이런 박스권에서 유지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면 2,750에서 2,800이고 빠지면 2,300에서 많이 빠지면 2,350, 2,400이겠구나 정도가 올해 전망이에요. 제가 여기서 만약 지금 저 처음 뵀는데 제 생각에는 시장의 고점은 2,776이고 하다 이러면 제가 사기꾼이 되는 거고요. 제가 그래도 오랫동안 업계에 있었고 네. 그래도 뭐 저를 이렇게
좋아하는 분들도 꽤 네. 계신데 저는 사기꾼이 될 수 없고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박스권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냐는 거예요.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바닥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느 날 악재가 나오면서 주가가 탁 급락을 하면 들어가라. 그때는 들어가야 돼요. 반대로 작년 연말처럼 갑자기 올해 막 위가 다 열릴 것처럼 난리가 난 순간 줄이기 시작해야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매우 어렵습니다. 인간의 본성에 역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말한 게 이제 중요하면 이제 이렇게 말하면 보통 다음 질문은 되게 이걸 것 같아. 미리 제가 드리면 미국을 해야 되나요? 이 말을 다 하세요. 그렇지. 미국입니까? 한국입니까? 사실 제가 미국을 잘 몰라서 일단 조심스러운데 제가 오늘 박 본장께 있어서 그림을 가져와서 같이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이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가 장난기금차 역전이 재작년인가 나왔을 때 하여튼 방송마다 이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확신하는 게 하나 있었거든요. 역전되는 건 두렵지 않아요, 저는. 역전이 해소될 때가 너무 두려웠어요. 그렇죠. 뭐 아시잖아요. 그때 사달이 나거든요. 그때 사단이 납니다. 이번에는 지금 분위기가 어떠냐면 이제는 뭐 금리라는 게 실업률이 올라가지 않아도 인플레이션 완화가 가능하다. 즉 경기 침체가 없어도 금리 내릴 수 있다. 이게 지금 시장의 기대예요. 근데 어느 날 만약에 금리가 축축축 내려갈 때가 있어요. 기준금리가. 역설적으로 올해 만약 어떤 문제가 생겨서 미국이 갑자기 금리를 여러 번 내리잖아요. 네. 저는 그게 장단기금리 역전이 해소되는 시그널을 보거든요. 항상 장단금리 역전은 기준금리 빠른 인하로 해소가 됐죠. 아니 뭐 이게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이렇게 아니, 부연 설명. 그러니까 예. 이걸 포인트를 놓으시니까 작년 네. 제가 2년 전에 장단기금리 역전이 경기 침체 온다고 막 사방에 방송할 때 네. 어느 방송에서 이 말을 했다가 막 공격을 당했는데 사실 너무나 이거는 상식인 얘기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사실 장단기 금차 진화는 이게 결국 뭐냐면은 어떤 거죠. 그러니까 사실 장기금리는 단기금리가 높아야 돼요. 무조건 우상향하는 거예요. 기대 성장이라는 게. 근데 하여튼 기대 성장률이 내려온다는 건 예대 마진이 약화되고 뭐 이런 의미인데 뭐 이거는 다 떠나서 결론적으로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서 장단기 금리차 그때 해소돼요. 그렇게 되면 그때는 채권 시장이 향후 경기 전망이 약간 불투명해지는 거거든요. 불투명해지니까 장기금리가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폭보다 기준금리 하락폭이 더 커지면 그러면 그게 장단기금리 해소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면 올해 만약 그게 나오면 머리 아파요. 내년 초에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제가 오늘 여기 나왔는데 질문하고 싶어서 왔다.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왜냐면 지금 상황이 약간 다르거든요. 왜냐면 미국이 그렇죠. 보통 그래서 장기금리 역전되고 나서 해소될 때 미국 경기가 부러지고요. 네. 부러졌잖아요. 이렇게 시차가 뭐 1년 그거 알 수 없고요. 그냥 해소될 때 부러졌었고 주가가 해소될 때 박살났습니다. 지금 해소를 향해 갈 거라는 거죠. 여기서 금리를 내리는 순간. 네. 올해가 이게 제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 좀 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도 고민이 생긴 거죠. 미국이 그냥 물가만 올라갔던 거니까 이번에 금리 내려가는 건 다른 상황 아닐까? 뭐 이런 기대가 최근에 나오는 뭐 연착륙도 연착륙, 아니고 그냥 노 노 랜딩이에요. 그러니까 소프트 랜딩, 연착륙, 하드 랜딩은 당연히 아니고 네. 소프트 랜딩도 아니고 노 랜딩이라는 시나리오 나온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원래 물가 이게 내려오면서 실업률이 악화돼야 되는데 뭐 이 고용 시장에서 거의 옛날 논리야. 그래서 저도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저는 세상에 태어나서 새로운 건 없더라고요. 결국 올해 뭔가 미국 고용 시장도 약간 헷갈리는 시그널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장단기 역전이 만약에 올해 저는 한 5월 이후에 금리를 낮추기 시작할 것 같은데 네, 네. 3월에 못 할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빨라질 수도 있다 보고 있어요. 가을 이후에. 그러면 장단기 금리차 해소되는. 근데 재밌는 건 해소되기 직전에 해소될랑 말랑 할 때부터 주가는 무너져요. 많이. 그래서 혹시 그게 나온다면 그때는 바이더 DB의 범위를 좀 더 낮게 보셔야 된다. 근데 그건 아직은 제가 알 수 없다는 거. 네네. 이게 지금 오늘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이었어요. 아 너무 저는 좀 약간 저랑 뷰가 조금은 비슷한 부분이 그래요? 좀 계신 것 이렇게 같아서. 하면 아니라고 하실 것 같아서 아유, 긴장한 아니, 거 아니다, 모르겠는데 아니다,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참 조금 제 말씀 드리면 결국 저도 궁금해요. 이게 이제 나쁜 금리 인하가 있고 좋은 금리 인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연준은 올해 3번 정도 금리 인하를 할 걸로 예고를 했고
시장은 뭐 6번 이상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꾸로 상황을 놓고 보면 연준이 6번이나 금리를 인하할 상황이면 과연 이게 경기가 좋아서일까? 그건 저랑 같은 생각이시네요. 그건 굉장히 무서운 시나리오예요, 사실. 네, 네. 근데 역설적으로 시장은 그거를 기대하고 주가가 올라간다는 건 조금 약간 아이러니하다고 느껴지는데. 재밌는 건 장난이 역전되고 나서 해소되기 전까지 급등했거든요. 미국 시장은 항상. 그랬죠. 여기 보시면. 예. 그냥 그때는 모든 게 더 좋아 보일 때예요. 근데 사실은 밑에서 균열이 오는 건데 여기서 이거가 고민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각만 금융시장 문제만 갖고 얘기하고 있는데 들어가 보면 그걸 미국 고용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 싸움이 벌어진 거라서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계속 드는 생각이 정말 요즘 그 느낌 안 드시니까 저도 이제 리테일 사업을 다 맡고 있으니까 뭐 팀장도 있고 내 밑에 본부장도 있고 뭐 실장도 있고 그래요. 내 밑에 그러면 아무래도 술자리도 많고 회식이 많은데 여의도는 그래도 좀 나은데 요새 늦게까지 하는 술집 하는 동네는 매우 제한적이에요. 뭐 몇 군데들만 늦게까지 해요. 장사가 안 돼서 늦게까지 안 할까요? 사람을 못 구하는 거예요. 일할 사람이 그렇죠. 없으니까. 희한하죠. 이게 뭐냐면 사실 그래서 약간 이거 다른 책 인용하는 거 제가 이런 데이터 못 만드니까 그 요즘 주위를 돌려보시면 다음 그림처럼 제일 고민되는 병이 다 뭐 주변에 보시면 부모님들도 그러시고 알츠하이머나 치매 인구가 너무 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구가 는다는 건 선진국병인데 이건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는 되게 있는데 일할 사람이 줄고 있는 거죠. 이게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일할 사람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인력을 뺏겨요. 소위 돌봐주는. 간병들. 이게 이쪽 인력이 노동을 엄청 손실을 가져오고 이게 좀 금융시장에 잔인한 얘기있지만 예. 이게 빠르게 늘고 있고 그리고 생산 가능인구 보통 16살에서 보통 그 생산 가능인구 치잖아요. 생산 가능인구가 다 줄고 있어요. 제가 굳이 이 뭐 유엔 인구 통계 책 같은 거 보여드리는 거는 이거는 인구학자들의 견해인데 금융시장 쪽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지금 잘 보시면 미국의 고용시장의 가장 특징이 게 구인 구직 비율인데 네. 이런 숫자가 처음에 일단 황당했잖아요. 2배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일자리가 2배였어요. 한 명당 직업을 골라서 갈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우리가 옛날에는 이렇게 일자리가 많으면 경기가 좋아 이렇게도 해석했어요. 일정 부분 맞죠 이것도. 근데 노동 공급이 줄어서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보면. 그러니까 베이비 부머 세대가 다 은퇴하고 있잖아요. 예. 우리나라도 일본 가보시면 제가 일본 좀 여행을 많이 가는 편인데 일본 가서 택시 타면 좀 무서울 때 있어요. 지방 온천 같은 데 가면. 다 나이 드시면 70, 80 넘으신 분이 3km 운전해요. 그러면 이거 어떡하지? 탔는데 내릴 수도 없고. 대신 운전해 드려야 되나? 그렇죠. 운전할 사람이 없는 거죠. 버스 운전할 사람도 없는 거고. 그래서 사실 이게 기업 입장에서는 엄청난 코스트 요인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은 나라는. 네. 그러니까 미국은 뭐가 있냐면 이민을 강하게 받아들이는 건데 문제는 트럼프는 반이민, 반 ESG거든요. 예. 이것도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기본적으로 수요가 늘어서 실업률이 낮은 게 아니라 공급이 줄어서 실업률이 낮게 되는 거라면 이건 코스트에서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다. 계속 반복해서 제 의견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선면할 것이냐. 이렇게 일자리가 미국의 고용시장이 좋다는 거에 대해서. 네. 그런 고민이 있다면 사실은 고용이 이렇게 좋으니까 소위 노랜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원래 경기라는 거는 케인즈가 말했지만 일자리에 하는 거거든요. 경기가 정말 공황이 오면 다 독일처럼 실업자가 돼버렸잖아요. 왜 이렇게 경기가 고용이 이런데 무슨 너네들은 소프트 랜딩, 뭐 하드 랜딩, 뭐 헛소리 마, 노 랜딩이야 이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 이건 약간 다른 요인일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만 보더라도. 그래서 저는 이것 때문에 각광받는 섹터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AI부터 난리가 난 거예요. AI, 로봇. 그렇죠. 뭔가 이쪽에 그러니까 미국이 왜 올라왔냐의 원인도 여기 되는 거죠. 네. 미국은 공교롭게도 이쪽에 투자를 하고 있었고 엔비디아부터 해서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는 우리가 다 잊고 있었던 마이크로소프트 누가 썼나요? 그러니까요. 지금 시총 1위가 돼 버렸잖아요. 이게 애플을 벗어났어요. 사실 애플하면 벅셔 에드웨이의 핵심 종목인데 그러게. 이게 이유가 뭘까? 이게 그런 역전되고서 그러니까 미국 주식은 제가 사람 파란을 잘 모르니까 안 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역전이라는 거의 의미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사실 우리가 쓰는 엑셀 같은 거 이제 MS가 다 말로 바뀐다는 말도 있잖아요 지금. 그냥 말로. 네. ML 뭐 이렇게 숫자 정리해줘 하면 이렇게 쫙 엑셀 얼마나 편해요. 엑셀 정말 그 노가다 진짜 우리 그거. 그렇죠. AI 시키면 이제 뭐 데이터도 내가 키인할 필요 없이 뭐 그리고 이미 망한 회사는 뭐 사진 편집 이런 것들도 그냥 AI 시키면 아주 기가 막히게 하잖아요. 이게 이런 시대가 인건비를 그런 인력을 대체해가는 시대가 오고 있는데 네. 사실 이게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미국이 좋았던 건데 우리나라에 이런 기업이 있냐는 또 다른 문제거든. 그래서 저는 아까 고용시장과 다 연동해서 생각을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미국이 좋은 이유도 나름 펀드멘탈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 정도 혁신 기업을 갖고 있지 않다면 뭐 미국 주식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뭔가 테마주처럼 얘기하지만 그렇게 가까운 기업이 있나? 저는 이런 고민도 하고 있어요. 확실히 이 미국과 한국 시장의 이 디커플링 차이는 이 결국 이런 산업의 그 발전이 어느 쪽에서 주도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확실하게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나온 게 뭐냐면 아까 처음 들어보면 미국과 중국이 디커플링 분리된다는 거의 핵심은 뭐 우리가 위안화 국제화부터 온갖 얘기를 하는데 그냥 기술에 대한 규제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 도전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막아버리니 미국의 독점적 기술력은 더 강화되는 거죠. 네. 거기다가 그 기술을 써서 생산하는 업체들도 세계 최대 시장이 미국인데 여기 와서 생산을 하니까 다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일자리가 더 물론 좋은 점도 있는데 게다가 이런 소위 구조적인 인구 문제까지 있다 보니까 미국만 너무 코스트를 커버할 수 있는 성장이 나오는 거고 우리는 그 코스트를 커버할 정도의 성장이 안 나오니까 기업들의 실적도 그렇고 고전하는 상황이 아닐까. 한국 그냥 이게 우리가 막 장황한 얘기를 했는데 뭐 우리가 매크로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뭐 거창한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그래서 한국 기업의 이익이 엄청 이렇게 좋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기가 주가. 우리가 지금 올해 연마하고 있는 기업 실적이 정말 저렇게 좋다면 예상한 대로 주가가 날아가야죠. 그렇죠. 이렇게 과연 숫자가 나오겠는가? 이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그냥 아까 주주 정책이 나와서 숫자 상관없어. 우리가 분모를 바꿔줄 거야 하면 주가가 올라가겠는데 그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기업 이익인데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제가 저번에 왔을 때 똑같은 얘기 드렸을 것 같은데 사실 우리나라 기업이 참 올해 영업이익 기준으로 컨센서스가 257조예요. 지금 전망. 올해가. 그럼 사람들이 감이 안 오시는데 이 금액이면 우리가 2021년에 어마어마하게 우리나라 경제가 좋았을 때 2021년이 왜 좋았냐면 우리나라는 수출이 20%예요. 반도체가. 정말 뭐 반도체 20%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쪽이 좋아지면 우리나라가 기업이 늘어나요. 21년이 어떨 때냐면 어마어마하게 좋았어요. 그때 감산으로 반도체가 좋았다. 지금 감산으로 이익을 보존시키는 거고 네. 그때는 그냥 이 노트북부터 막 다들 미친 듯이 코로나 때 살 거예요. 한국의 물건을. 그렇지. 코로나 이후에 뭐 저희 재택 수요 뭐 이런 것들. 내구재 관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서비스 수요를 할 수가 없어요. 여행도 못 가지. 뭐 하니까 그때 한국의 거듭 기업이익이 221조였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올해 257조라는 거예요. 잘 보시면 이 회색선이 결국 그 연말에 하는 올해 그러니까 내 다음 해 기업 추정치거든요. 네. 사실 이게 이렇게 높았다가 2012년 뭐냐 150조 예상했는데 115조 나왔잖아요. 아이고. 2014년에 엄청 비싸네. 158조 예상에 110조 나왔어요. 사실 이게 다른 것 같지만 거의 매년 똑같았어요. 그러다가 2014년에 153조 봤는데 105조 나왔어요. 12, 13, 14년에 어떤 일이 있었죠? 부모님. 전 제 기억으로는 남유럽 재정위기 때 희한하게 글로벌하게 불확성이 커지는 시기에 한국의 기업이익은 연말만 되면 우리가 다 전망을 하는 거죠. 내년 괜찮아질 거야. 그러니까 뚜껑 열고 연말 되면 완전히 쇼크요. 쇼크. 지금 2022년부터 쇼크가 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 2020년 왜 주가가 못 올라가냐? 247조 예상했는데 185조 나왔고요. 미스 엄청나게. 차이가
그러니까 22년에 근데 그때만 해도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서 그래도 바로 3천 간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넘쳐날 때였어요. 왜 247조가 나오는데 왜 우리 증시가 못 가냐고. 아니 뭐 멀리 불과 2년 전이에요. 제가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그때만 해도 방송 센터장일 때니까 많이 나갔는데 토론하다 보면 좀 약간 답답했죠. 제가 이렇게 성격이 싸우는 성격은 아닌데 이 전망치가 이렇게 좋은데 어떻게 주가가 빠진다는 얘기니까 얘기를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속으로 원래 이렇게 다 안 나올 때 있어요 하면 이제 왜 안 믿냐고 이래버리면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죠. 사실 22년에 쇼크가 나왔어요. 올해는 어땠을까요? 올해도 213조 연일 때 165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전해 말에 전망했던 그렇죠. 컨센더비 실제가 안 나온 그 말씀이신 거죠? 저는 지금? 예언 하나 할게요. 예. 260조 예상했는데 올해 잘 나오면 한 200조, 210조 나올 거예요. 큰일 났네.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박스권인 거야. 그럼 이렇게 되면 한 3년 정도 이게 하나 희망을 드리는 거예요. 3년 정도 이렇게 벗어나잖아요. 그럼 올해 말 정도에 만약 미국의 장단기 역전이 해소되잖아요. 큰일 났다고서 2025년 전망이 확 내려올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드디어 때가 온 겁니다. 그때는 바이올드로 지를 때예요. 올해는 박스권인데 뭐 이거는 제가 좀 뭐 약간 오늘 혼자서 오버해서 떠드는데 왜냐면 이렇게 좀 저희도 우리 데이터를 좀 이해하시는 분이랑 얘기할 때 제가 편하게 얘기하는 편인데 저는 만약 장기 전략을 세운다면 올해는 실적 미스 왜냐면 이미 나왔으니까 올해에 대한 기대치가 그래서 이게 깨질 것이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흥미로운 해가 될 것 같아요. 올해 그러니까 연초에는 이렇게 변동성이 아주 크진 않을 것 같은데 네. 뒤로 갈수록 변동성이 커질 여지도 있는 거죠 지금. 그럼 그 코스피에 대해서 그러면 올해 그 대표님 보시기에는 상승 요인이나 또 다시 또 하강 요인 어떤 걸로 그럼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상승 요인도 있고 하강 요인도 있는데 이것저것 균형이 잘 한쪽으로 안 열리니까 박스권이겠죠. 네. 근데 근본적인 거는 반문하셔야 돼요. 지금 올해의 애널리스트의 기업이익 추정치가 257조인데 왜 지수가 여기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은 우리보다 더 똑똑하다는 걸 전제로 하셔야 돼요. 우리가 더 똑똑한 시장이 왜 안 올라가지? 이걸 반문해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못 믿는다는 거죠 뭐. 이렇게까지 말씀해서 지금 쉽게 자, 말해서 마켓은 알고 있는 거죠. 네. 자, 근데 대표님 죄송한데 지금 댓글창의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아니, 근데 저한테 댓글창의 분위기를 전달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왜냐면 이제 우리가 제목이 어쨌든 저가 매수, 분할 매수를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사실 조금 이제 롱텀한 전망도 어둡고 올해 전망도 좀 어둡다 보니까 이러는데 그 일단은 좀 저희가 지금 시계열을 조금 나눠서 말씀을 드려야 이제 이분들이 혼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예.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또 하니까 갑자기 위축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제가 작년부터 계속 이건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해는 이익 기대수익이 내려오는 구간이다. 이 충분히 내려올 때까지 주가는 위는 크게 못 였는데 반대로 뭔가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요즘. 그래서 또 이제 좀 지나면 상당히 시장을 안 좋게 얘기할 확률이 높아요. 특히 구정 전이면 네. 구정 연휴도 있고 하다 보니 그럴 것 같아요. 또 지금 지수는 아까 계속 말씀했잖아요. 한국 주식시장이 자본 총계 기준으로 본다면 2,400 전후라면 싼 구간인 싼 거죠. 구간이에요 또.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뭘 사냐에 대한 고민만 또 해야 되는 거죠. 올해는 사실 제한된 박스권 내에서 계속해서 바뀌어가는. 그러니까 이거를 저한테 이런 말씀드리면 이런 짜증을 내세요. 아니 좀 장기적으로 우리 시장을 깎 끌어갈 걸 말해주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단기적인 한국 증시가 이런 데를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사실 저희의 몫이 아니고 그쵸. 저희들의 그런 어떤 시장이 안 되는 요인들을 우리가 얘기를 해야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반성을 하셔야 될 부분이죠. 제가 분위기가 안 좋다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3년 정도 미스를 하잖아요. 네. 드디어 빅 기회가 온 거예요. 제가 만약에 내년도에 이 콘서트가 확 부러지는 시그널이 11월 이후에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시면 드디어 2025년에 큰 장이 쓰는 겁니다. 그것도 꼭 비관적이만 드린 건 아닌데 네. 워낙 댓글 분위기가 안 좋다니 말씀을 아니, 그러니까 드렸어요. 제가 그거는 이제 약간 좀 의아하셔서 조금 부연 설명 드리는 게 아까 이제 우리 장단기 금리차 얘기했던 거는 사실은 미국이 금리 인하를 시작한 다음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그 먼저 앞단계이기 때문에 뭐 금리 인하 되면서 장단기 금리 역전 해소돼서 뭐 엄청난 불황 얘기하는 거는 조금은 저희가 빠른 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거는 아니, 그거는 네.
그렇게 될 확률도 있다는 얘기지. 네네. 지금 그렇게 당장 된다는 건 저는 오히려 반문하고 싶은데요. 자나기 금자 역전 얘기 나왔을 때 이거가 경침제 온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때 초반에 많았죠. 엄청 많았죠.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나기 역전이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소될 가능성이 생기면 무서운 건데 여기서 뭐 욕을 먹들어 말씀해 해소되면 불안한 건 사실이에요. 해소는 항상 금리 내려오면서 나왔던 것도 그렇죠. 반복적으로 나온 현상이에요, 이거는. 근데 저는 이게 올해 안에 그렇게 빠르게 내릴 수 있을까를 잘 모르겠다는 거고, 만약에 그런 게 온다 한들, 미국이 먼저 갔고, 미국이 좀 후퇴하면서 내려왔을 때 한국 증시가 받는 충격도 제한적일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미국 얘기니까 좀 그런 식으로 정리를 했으면 오케이. 좋겠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지금 당장 벌어질 일이 아니라 장단기 금리차가 빠르게 해소되면 오히려 그때 가서는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이해해 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올해 기업이 아까 260조 지금 작년 말에 컨센을 네. 넘어왔는데 지금 2022년, 2023년 2년소 지금 미스를 네. 한 상태이잖아요. 근데 올해 260조 이 기업이익 나온 이유는 결국은 이 반도체 그쵸. 업종에서 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다 올해는 이제 턴어라운드 하면서 이제 이익이 많이 늘어날 거다라는 기대가 지금 분명히 반영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대표님 보시기에는 이 반도체의 이익 성장에 대해서는 지금 못 믿는다 이렇게 좀 아니요. 볼수 지금 있을까요?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떻게, 이거 서로 짠 게 아닌데, 바로 다음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얘네는 이게 핵심 아니에요. 반도체예요. 반도체가 28%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이게 어느 정도 숫자냐면 요 그림을 가져오면 되게 쉬워 보일 거예요. 반도체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IT가. 쉽게 말해서 반도체가 28.7% 느는 거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 두 가지 전략이 가능해요. 시장이 출렁했을 때 반도체가 방어주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시장이 돌아섰을 때 반도체 내에서 특정 종목들이 좀 굉장히 과하게 움직일 수도 있는 거예요. 상승했다가 빠졌다. 상승 확률이 높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고민이 아까 말씀드린 한국 수출의 20%는 반도체인데 여기서 장기적으로 봐도 중국은 또 반도체가 넘볼 수 없어요. 중국이 여기를. 미국의 기술 제한 때문에. 반도체군이 실패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고민이 이거죠. 낸드 플래시 같은 거는 이미 중국이 많이 따라왔기 때문에 사실 뭐 전자제품은 박리담배로 쓰는 거죠. 그렇게 기술적 경쟁력이 없고. 네. 사실 핵심은 HBM 아닌가. 그렇죠. AI 그래서 반도체. 하이닉스가 따라간 거고 하이닉스에 관련된 장비 쪽 이런 것들이 날라갔던 거죠. 근데 이거가 있고 두 번째는 하이닉스는 2024년 내내 감산을 했어요.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먼저 선방을 쳤죠. 잘 기억해 보세요. 삼성전자는 계속 감산 안 한다고 그랬어요. 부정했단 말이에요. 그다음 갑자기 2024 1분기에 영업이익이 전체가 1조로 푹 떨어지니까 분기가 드디어 4월에 감산을 시작해요. 그 영향으로 가을에 쭉 올라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만약에 올해 어느 뉴스에 감산을 줄이고 생산을 정산화했는데도 반도체 가격이 유지된다. 그러면 이익은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수는 빠지는데 반도체는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이게 합리적 추론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저는 그러한 가능성의 시장은 베팅을 시작한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하이닉스가 시총 2위로 복귀한 거죠. LG 에너지솔루션을 제치고. 그렇죠. 이거 굉장히 상징적 사건이었죠. 그리고 밑에 있는 현대차 이런 것들도 뚱뚱뚱 거리는 거예요 지금. 근데 기본적으로는 하이닉스가 시총 2위로 다시 회복됐다는 굉장히 강력한 모멘텀이 작년 5월 이후에 시작됐죠. 네.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2023년 내내 감산을 했어요. 하이닉스는. 감산하니까 주가가 별로였죠. 갑자기 5월부터 올라가요. 아까 뭐랬죠? 4월에 삼성전자가 드디어 감산 발표를 해요. 됐죠. 이때 예. 하이닉스 질렀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이닉스에 관련된 모멘텀이 굉장히 강력해진 거죠. 지금도 감산이 유지되고 있는데 만약 감산을 좀 이제 반산이 어느 정도냐면 전체 매출의 한 40%를 감산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를 좀 줄여주는데도 반도체 가격이 유지가 된다. 수요가 굉장히 강하겠죠.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하면 투자 엄청 늘거든요. 그렇죠. 여기는 뺐는데 다른 쪽이 이만큼 투자가 되는지 잘 모르겠고 또
사실 우리나라 물량 기준의 수요 항공도 여전히 강하진 않아요 지금. 그래서 하여튼 아까 말씀 반도체 쪽은 좀 돌아선 시간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 만약에 올해 중반 이후에 만약에 이게 감산을 좀 완화되면서라도 이게 유지되면 올해 시장은 이것 때문에 박스권 유지되는 걸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굉장히 고전하는 가운데. 반면 내수 경기는 올해 내내 지금 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가지고 뭐 다 알다시피 부채 축소하기 바쁜데 내수주가 많이 될까요? 그래서 녹록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빨리 마무리를 치면 아까 이제 그 댓글창이 안 좋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급격히 위축되고 아유, 있는데 이 말하니까 더 위축될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시장을 2020년부터 놓고 보면 2차 전지 로봇 엔터 이게 굉장히 시장에 분출한 이슈들이에요. 이쪽들은 안 좋다가 아니에요. 분명히 또 이것도 오해하시니까 그냥 반등 정도이지 이게 어떤 시장의 주도력을 회복할 것 같진 않아요. 심지어 엔터도 제가 누구보다 뉴진스를 좋아하고 하이브를 좋아하고 JYP를 진짜 좋아하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박진영이 주식을 산들 만들 네. 쉽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쪽은. 그러게요. 예. 제가 이 말씀을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 아 대주주가 샀는데 너 왜 그래 이 말 하시는데 쉽게 말해서 모멘텀이 둔화되는 거예요. 속도가. 이게 너무 뚜렷한 게 2차 전지 로봇 이런 것들이고 네네. 여기 저 밑에서 올라오는 게 바이오 같은 게 좀 올라오는 거고 그래서 상성 정밀 같은 게 요새 버텨주는 거고 네. 재밌는 게 방산이 있는데 방산 참 어려운 게 이게 결국은 수출입은행법이 개정돼야 결국 그 정책 보증이 되면서 이게 방산 쪽으로 확 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 수은법 개정안이 아직 결정이 안 나다 보니까 방산이 좀 주춤한 건데 방산도 당연히 글로벌의 갈등 구조가 커지고 괜찮을 것 같고 가장 괜찮은 게 반도체 수의 반도체 장비주들이에요. 잘 보시면 1월 달에 작년 가을 이후에 이쪽은 난리였어요. 그렇죠. 시장은 이미 이쪽으로 방향을 가고 있는 거죠. 지수는 굉장히 정체권에 들어와 있지만 그 동기간 동안에 이쪽은 분출이 되는데 이쪽도 조정받고서 더 올라갈 여지들이 보이는 거고 또 하나 좀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우리나라가 이제 소품종 다량 생산이 많거든요. 대량 생산이. 그러니까 품목들이 옛날처럼 굉장히 다양화되잖아요. 화장품도 그렇고 뭐 가방도 그렇고 뭐 의류도 그렇고 그래서 ODM, OEM 업체들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화장품 업체들이 내가 지수를 만들어서 보는데 이쪽들도 상당히 괜찮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제목은 그러니까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어서 제목은 왜 나눠서 사야 되는데 이유는 간단해요. 하단이 제한적이니까 나눠서 삽니다. 되는 거예요. 나눠서 하는데 만약 동시에 제가 어느 날 나왔어요 여기를. 근데 다시 지수가 2,700 정도 넘어가 있으면 저는 당연히 네. 그 정도밖에 박스밖에 안 된다 이 시장은. 그 말씀을 첫 번째 드리고 싶은 거고요. 네. 그 배경은 아까 미주가 중국의 갈등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있고. 두 번째 뭘 사냐에 들어가면 사실은 제가 여기다 섹터 얘기를 안 했다는 거 보십시오. 섹터가 아니잖아요. 약간 이슈화된 것들이 그러니까 숫자가 잘 안 나오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수산이 도는 거예요 지금 올해. 네. 그러한 종목 장세 분위기가 상당히 강하게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요 아래쪽에 있는 것들이 그나마 낫다. 그 정도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고 이제 좀 질문하면서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아, 이거 좀 난처한 질문인 것 같긴 한데 뭔데요? 지금 마지막 장표 보여주신 거는 지금 주가 인덱스인 예.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뭐 모멘텀은 반도체가 좋고 2차 전지는 지금 업황이 되게 안 좋아지는 게 이제 다 공감대를 얻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떻게 보면은 주가도 사실은 좀 선반영한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2차 전지 뭐 쫙쫙 빠지고 네. 반도체는 어쨌든 간에 지금 꾸역꾸역 네. 올라가고 이제 그러면- 반대로 간다. 아니 반대로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래도 투자를 한다면 네. 가격 불문하고 그래도 네. 모멘텀이 좋은 거를 지금이라도 쫓아가면 사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미 또 어떻게 보면 약간 조정받은 것으로 보여지는 조금 뭐 제가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 네. 우리나라가 박스권에 갇히면 공통적이 나오는 게 네. 지금 금리가 높잖아요. 네. 금리 이상의 성장이 뭐가 나오냐 갖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장의 성격이 싸다 논리보다는 얼마나 이게 모멘텀이 있어 갖고서 계속 순환을 지수가 제한돼 있다 보니까 당연히 반도체 특히 뭐 장비 이런 것들 너무 올라가지고 저도 굉장히 고민스러운 상황인데 네. 뭐 대형주로 친다면 현대차나 포스코 이런 것들이 쌓여져 있죠. 이런 것들도 방법이 될 수 있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여기 방송에서 개인 투자를 많이 보시니까 개인 투자들 입장이라면 생각보다 굉장히 변동성이 큰 종목들이 나오는 거고 여기서 딱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며칠 전에 또 2차전지 한번 반등 나오면 제가 2차전지 말하는 거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우리의 미래 산업인 건 분명한데 아까 맨 처음 말씀드렸지만 올해 선거에 하다 보니까 당연히 정책이 약간 바뀌는 모습이 나왔고 그럼 제가 이게 그런 펀더멘탈한 요인이 뭐가 있으니까 물어보면 당연히 캐파 증설이 늦춰지고 있죠. 네. 당연히 뒤따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도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없으니까 변한 거에 대해서 다 적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구간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이쪽이 좀 급락이 나왔고 굉장히 여론이 안 좋은 건 알고 있는데 결국 질문을 빙빙 돌려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피할 것은 피하는 게 박스코의 살아남는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여기서는 상대적으로 좋은 걸 찾는 거지 그리고 좀 안 좋은 거 피하는 것도 매우 좋은 전략인데 뭐 2차전지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엔터도 해당되고요. 아까 제가 엔터를 매우 좋아했다는 걸 말씀드린 게 이 굉장히 강력한 모멘텀이 있었는데 엔터도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번 이쪽이 좋았던 분들은 계속 여기서 계속 머무를 수밖에 없거든요. 옛날 기억이 근데 있으니까. 올해는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아까 질문에 굉장히 저도 고민하면서 답변을 했는데 네.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뭐 이렇게 갖고도 계신데 제가 무슨 뭐라고 제 말이 꼭 맞겠어요. 근데 저는 이 정도 생각한다 이 정도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대표님이 여러 가지 데이터를 쭉 보여주시면서 분석을 끝까지 열심히 잘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움 됐을 거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예.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테일 사업부의 윤지호 대표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